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제 소개랑 제 수업과 커리큘럼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초반까지 운동선수 생활을 했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운동부들은 저 때만 해도 학교를 잘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학교를 한 4번, 5번 이렇게 출석하는, 그래서 학교 가서 결석계 내고 나 이때부터 이때까지 학교 못 나와요. 서류 제출하고 또 안 나오고, 기말고사 때는 학교 가서 시험 보고 기말고사 성적의 몇 퍼센트가 중간고사로 반영되고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을 보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래도 학교를 좀 나가긴 했는데 오전 수업하고 이제 운동하러 가고, 그래서 고1 평균이 9등급이었어요. 지금이야 5등급제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하위 4%였던 거죠. 9등급이었다는 건. 근데 이제 고1 말에 운동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번 겨울에만 또 한 번 더 해보자 라고 해서 버텼는데, 고2 3월이 되어도 그렇게 내가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3월 말에 운동을 그만둡니다. 3월 말에 운동을 그만두고 전학을 가서 4월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거의 매달 사설 모의고사를 하고 학교에서 봤거든요. 그때 이제 그래도 마킹을 하긴 했으니까 한 번으로 밀어도 8등급은 나오죠. 근데 나는 푼 거야. 수학은 손을 댈 수가 없었고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국어는 나 열심히 읽었는데 7등급인가 8등급인가 나왔던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무슨 선택을 하시겠어요? 당연히 공부 말고 다른 살 길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대학을 가야 사람 구실을 한다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던 시절이라서 어떻게든 대학을 가야 한다 하길래 공부를 했어요. 했는데도 당연히 안 오르지. 그래서 1학기 동안 계속 한 6, 7등급, 8등급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학교 수업은 당연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여름방학 때 중학교 책부터 다시 사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고 2학기가 되니까 조금씩 뭔가, 점수는 그대로여도 뭔가 알고서 읽어나간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고2 11월에 인생 최초로 3등급이라는 숫자를 봤습니다. 너무 좋았죠, 이때? 이때 수학은 4등급인가 5등급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막 자랑을 하니까 그때 저랑 같은 반이었던 애들이 나보다 공부를 늦게 시작한 애가 나보다 성적이 더 높게 나왔다는 걸 충격을 받아서, 이때 이제 3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에는 보통 이제 선행을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반이었던 아이들은 다 복습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눈앞에서 목격을 하니까 중학교 거랑 고1 정도까지 복습을 하니까 고2 때 3등급이 나오더라 하면서 부랴부랴 겨울방학 때 복습을 하는 친구들이 꽤나 많았어요. 저는 이제 한참 이제 자신감도 올랐고 고2에서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진짜 사람 같지 않게 공부했어요. 물론 이제 운이 조금 좋았던 게 운동선수 생활을 했다 보니까 체력은 그나마 조금 있었어서 피곤한 걸 참고 버티는 능력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잠을 줄이진 않았어. 잠은 한 7시간 계속 잤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내가 구할 수 있는 모든 문제집을 다 풀겠다는 각오로 막 문제를 풀어 제끼고 막 오답 해설하고 그랬는데, 저희 집이 조금 가난했어서 막 사설 문제집을 막 살 수가 없어가지고 학교 선생님들 도움을 조금 받았죠. 막 교사용 연구용 교재 좀 받아서 그걸로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3 3월에 1등급을 받습니다. 나도 솔직히 믿기지 않았어. 야, 이거 하니까 되네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물론 겨울방학 끝나갈 때쯤 문제집 풀 때 한두 개밖에 안 틀린다라는 느낌을 받긴 했는데, 내가 시험장에서 시간 재서 이걸 풀었을 때 그때도 한두 개밖에 안 틀릴 거라는 그런 자신감은 좀 없었거든요. 근데 이때 국어는 다 맞았어요. 국어 다 맞고 영어를 2개 틀렸나? 1개 틀렸나? 그래서 턱걸이 1등급이 아니라 꽤나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나도 되게 하위권인데, 나도 지금 뭐 1년 만에 1등급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좌절시키려는 게 아니라 현실성 있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좀 제 나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을 거지만 조금 옛날이에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놀 수 있는 거리가 너무 가까이 그리고 너무 많아. 옛날에는 놀려면 컴퓨터를 켜고 게임에 들어가거나 뭐 그땐 싸이월드를 하던 시절이라 놀기 위해서 도파민을 충전시키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좀 번거로웠어. 막 컴퓨터 앞에 앉아서 컴퓨터 켜고 싸이월드 이동해서 싸이월드 로그인 또 해야 되고. 근데 지금은 내 손 안에 그냥 딸깍 하면은 로그인도 자동으로 되고 켜자마자 엄청난 막 쇼츠 영상들 릴스 이런 거 해가지고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저랑 여러분들이 같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저랑 비슷하게 한다고 해서 8등급에서 1등급을 1년 만에 받지는 못할 겁니다. 애초에 저랑 같은 양을 공부를 할 수도 없을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고3 현역 때 수능에서 국어는 한 개를 틀렸고요. 영어를 다 맞아서 여기 바뀌었지? 영어를 틀리고 국어를 다 맞았었는데 이때는 국어를 틀리고 영어를 다 맞았어요. 결국은 연세대학교에 들어갔고요. 지금은 졸업을 한 상태입니다. 영어 영문학은 부전공해서 졸업을 했고요. 20살 때부터 과외를 했어요. 사촌 동생 과외부터 시작해서 뭐 다른 학생들 과외를 했었는데 초반에는 국어 영어를 둘 다 가르쳤어요. 왜냐면 나는 영어보다 국어를 더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경력이 조금 쌓이다 보니까 뭐 힘이 들기도 하고 두 과목 가르치는 게 그리고 조금 더 전문성이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어 영문학 부전공을 신청을 하고 영어 과외만 그 이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에 가서도 교육봉사 활동 다니면서 영어 강의를 계속 했었고요. 강의 공백은 거의 없었는데 이제 학교 졸업하고 학원에서 일을 하다가 정신이 조금 나가가지고 이때 대치동이랑 압구정에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이때 이제 돈을 조금 버니까 정신이 좀 나가서 투자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것도 좀 배우고 뭐 일도 좀 하고 근데 그렇게 오래 일하진 않았어요. 한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사람이 조금 싫다. 사람이 좀 지겹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하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강의를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선 무턱대고 2년을 쉬었는데 무턱대고 강의를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번역가 일을 하면서 기출 분석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번역가 일도 하면서 기출 분석이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 다시 학원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강의한 경력을 다 합쳐보니까 14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등급대 있잖아요. 그 등급대를 벗어나는 방법을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밑에 인스타그램 있는데 인스타그램을 뭐 팔로우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뭐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영어 질문 뭐 너무 복잡하게 장문의 메시지가 필요한 것들 말고 간단하게 yes or no로 답할 수 있는 영어 질문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그냥 DM 보내시면 답변해 드릴게요. 자, 이제 수업 설명으로 가는데 수업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제 컴퓨터 화면 뜨고 제 목소리랑 필기가 지금 펜이 조금 오락가락하긴 하는데 뭐 보는데 그렇게 불편함은 없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옆에 오른쪽 아래에 이제 카메라를 띄울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혹시 태블릿 PC나 컴퓨터가 노트북이 없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그런 학생들은 핸드폰으로 강의를 봐야 되니까 내가 여기에 카메라를 띄우면 뭐 잘생긴 얼굴이라고 굳이 막 여기다가 카메라를 띄웠어. 그러면 이제 남은 화면이 조금 더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강의를 보는 학생들이 조금 불편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는 안 띄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막 화면 뒤에 숨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우리 1대1 상담 같은 걸 하면 카메라를 뭐 띄워달라고 하면 띄워줄 수도 있죠. 그리고 애초에 우리 홈페이지에 내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 내 강의를 보던 학생이 캡처해서 보내주는 건데 이상한 데에서 자꾸 캡처를 해서 쌤 이거 뭐 닮았어요 막 이러면서 보내더라고요. 그래 공부하느라 힘든데 그런 데에서라도 재미를 찾아야 되지 않겠니? 아무튼 그렇고요. 우리 내신 대비 수업 같은 경우는 우선 저한테 1대1 상담을 신청을 하세요. 이거 1대1 상담이 유료다 보니까 제 강의 스타일을 먼저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있는 강의 중에 뭐 실력에 맞는 거 하나 골라서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스타일로 내 내신 대비도 하면 괜찮겠다 하시는 분들만 신청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이제 본인 학교의 시험 범위 말씀해 주시면 그 시험 범위 내용 강의를 제작해 드릴 건데 여기에 조금 더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필기를 학교 필기를 저한테 캡처나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지 그리고 어디에 중점을 둬서 가르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학교 필기 열심히 하시고 그거 보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이게 오히려 기출 분석을 하는 것보다 더 좋아요. 기출 분석을 하면 그 학교 근처에 있는 학원들 막 블로그 같은 거 가보면 학교 시험 끝나자마자 막 어떤 학교 중간고사 기출 분석 해가지고 올리잖아. 그거 학교 선생님들도 보시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의 기출 분석을 보고 나서 다음 시험에는 저렇게 안 내야지라는 생각을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내신 대비의 기출 분석이 요즘에는 그렇게 막 잘 들어맞지 않아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많이 젊어지셨고 컴퓨터 활용 능력도 굉장히 좋으시기 때문에 요즘에는 오히려 학원 입장에서는 기출 분석한 걸 공개하지 않는 편이 좋은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학원에서 기출 분석을 자꾸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학원은 저 학원이 기출 분석을 냈네? 우리도 내자 하거나 아니면 저 분석 방향을 피해서 출제되겠지? 그러면 우리 학원 애들은 이렇게 가르쳐야지 라는 전략을 세우겠죠.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전 시험을 냈던 선생님과 이번 시험을 낸 선생님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기출보다는 필기 분석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기출 같은 경우 제가 교사들한테 들은 거예요. 시험 끝나고 자기들 채점 다 하면 학원 기출 분석 먼저 찾아본다고. 다음 시험에 이런 식으로 안 내야지 하면서. 그리고 문제 출제할 때에도 동네 학원들의 기출 분석을 참고해서 거기에 겹치지 않도록 출제한다고 교사들이 직접 말하는 걸 들은 거라서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필기 분석을 해서 강의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상담 신청한 학생만 볼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당연히 변형 문제도 단계별로 만들어서 드릴 거고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강의 보고 숙제하고 이런 식인데 맨 처음에 상담을 해서 시험 범위의 강의를 받았어요. 그럼 강의를 듣겠죠? 들어야 되죠. 네, 강의를 듣고 모르는 게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거든. 내 강의가 완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강의를 한 번 듣고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그 성적대에 머물러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다음에 반드시 질문 타임을 한번 가져야 됩니다. 질문 타임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강의를 들을 때 뭘 알겠다, 뭘 모르겠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듣거든. 그래서 강의를 듣는 효율도 조금 더 높아지겠죠. 질문을 하시면 그 질문 처리를 해드리고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이 숙제는 뭐 문제 푸는 것도 있고 다음 강의를 제가 드릴 수도 있겠죠. 높은 확률로 시험 범위 진도가 다 안 끝났으면 이 숙제에 다음 강의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 이렇게 반복되겠죠. 그래서 시험 직전까지
반복될 거고, 제가 주말에는 수업을 안 열어놨는데 그 이유는 직전 보강이 있을 때 주말에 제 수업을 들어왔던 학생들에게만 열어주려고 공개적으로 주말 수업을 열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전 보강 뭐 길게 하면 막 7시간, 8시간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영어 수업, 영어 시험 하나밖에 없는 경우엔. 그래서 그거를 학생들한테 다 예약하라고 하기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전 보강은 무료로 할 겁니다.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뭐 많이 보셨겠지만 이미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거 확인하셨을 거고, 1대1 수업은 30분 단위이고 이 수업이 30분, 상담이랑 이 질문 30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만허브이고요. 요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수업을 한 타임에 30분으로 열어놨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6시야. 그래서 6시를 한 타임을 예약을 했어. 그럼 6시 반에 끝나겠지? 근데 다음 타임이 6시 반에 시작이 아니라 6시 45분에 시작을 해요. 내가 중간에 15분 텀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럼 이 45분에 시작하는 수업은 7시 15분에 끝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두 타임을 연속으로 예약을 하면 6시부터 7시 15분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세 타임을 하면 7시 반부터 8시까지 진행이 될 테니까, 세 타임을 예약을 하면 2시간 수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을 한 타임당 15분 연장이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게 제가 이런 구성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요 부분인데, 학원이나 과외 수업을 듣게 되면 강사가 말하는 걸 듣고만 있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강사는 어떻게든 이걸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학원비, 과외비에는 그 시간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게 강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똑같은 개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 수업에서 반복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반에서 뭐 시제 강의를 했어. 근데 B반에서도 시제 강의를 또 해야 돼. 뭐 동시에 하진 않겠지. 뭐 몇 주 차이가 있겠죠. B반에서도 시제 강의를 해야 되고 C반에서도 시제 강의를 해야 돼. 아니면 관계대명사, 이런 같은 개념 강의를 똑같이 반복하는 게 강사 입장에서도 비효율적이고, 학생 입장에서는 나는 이거 이미 알고 있는데 이 반의 커리큘럼이 이러니까 그냥 앉아 있어야지 뭐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내가 아는 부분은 좀 배속하거나 건너뛰어서 좀 빠르게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영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한 거고요. 학원과 과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강사랑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인강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이죠. 그걸 우리 1대1 수업하면 되는 거다. 그냥 과외하는 거잖아. 그리고 수업료는 여기에서만 나오니까 비용 효율적인 거고, 내가 모르는 부분 건너뛰었으니까 시간 효율적인 거죠. 그리고 학원에서 공부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반에 있는 커리큘럼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야. 한 반에는 학생이 여러 명이 있죠. 그럼 이거 생각해봐. 학원 입장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성적을 올리는 방법이 뭐예요? 성적을 올리려면 모르는 부분을 없애야 돼요. 동의할 수 있니? 그러면 학원에서 한 반에 여러 명이 있는데 그 학생들의 모르는 부분을 없애려면 학생들마다 모르는 부분이 다를 거잖아? 그래서 학원에선 숙제를 많이 내요. 그러면 공통으로 틀리는 것들이 있겠지? 그런 것들을 해설해주면 원생들, 그 학원의 학생들의 전반적인 성적이 오릅니다. 이 치명적인 단점이 뭐야? 숙제가 많아서 다른 과목에 투자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야. 뭐 학원 다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웬만큼 이제 성적 좀 올려준다 하는 학원들은 숙제가 진짜 많죠. 왜냐면 그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성적을 올리는 유일한 방법은 학생이 모르는 부분을 없애는 것뿐이다. 그리고 이제 상위권 같은 경우는 실수를 줄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선 숙제를 많이 내는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어.
1대1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요. 그럼 1대1 수업하면 숙제를 적게 가져가고도 성적을 오를 수 있나요? 당연하죠. 그런데 1대1 과외의 단점은 뭐야? 비싸.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선생님들이 많다. 그리고 공간을 고르기도 힘들고 우리 집으로 초대하거나 아니면 뭐 스터디 카페나 그냥 카페 같은 데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번거롭죠, 사실. 그럼 결국 우리 시스템은 학원의 단점과 과외의 단점 모두를 커버할 수 있고 그리고 인강의 단점도 커버할 수 있는 거죠. 인강에선 질문을 못 하잖아. 질문해도 강의한 선생님이 답변을 해주는 게 아니라 조교 선생님이 답변을 해주시니까요. 그리고 그것도 글로밖에 소통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 다만 우리 모강 시스템에도 조금 단점이 있죠. 뭐야? 학생이 공부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성적을 올릴 수 없다. 이게 조금 치명적일 수 있는데 뭐 강의 듣고 질문하고 숙제하고인데 강의 안 들으면 그만이야. 강의 안 들었으니까 질문 시간에 질문할 게 없죠. 질문 안 해왔으니까 질문할 게 없으니까 내가 숙제를 내주겠죠. 숙제도 안 하면 그만이야.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뭐 학부모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한다거나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애초에 나 공부할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하는 애들은 신청을 아예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학원으로 가세요. 옆에서 지랄해주는 선생님들이 계신 곳으로. 옆에서 뭐라 뭐라 해야 겨우 하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그냥 학원이 맞는 거야. 그럼 결국 지랄 들으려고 돈을 내는 거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아니면 그냥 공부를 접든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최하위권에서 최상위권까지 올라갔던 경험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지금 그 등급대 나도 겪어봤고 나는 어떻게 하면 거기에 벗어나는지를 알고 있다. 이게 굉장히 좀 큰 건데 그래서 강사 중에 노베부터 최상위권까지 전부 가르칠 수 있는 강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강사나 선생님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하셨던 분들일 거거든. 그래서 이걸 왜 모르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중위권 대상 강의, 중상위권 대상 강의가 가장 많은 것이 시장에. 그런데 이제 정말 똑똑하신 강사분들은 하위권의 고충을 예측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위권 대상 강의를 만들어내시는 거죠. 아니면 그냥 중상위권을 가르칠 실력이 안 돼서 하위권 강의만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지만 요즘은 없을 거예요. 옛날엔 그런 분들이 조금 계셨는데 그런데 저는 각 등급대의 학생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공감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방법론을 제시한다기보다는 내 경험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그 등급일 때 이런 거 모르겠어서 조금 힘들어 했는데 너도 그러니? 그러면 나는 이렇게 공부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넘어갈 수 있었는데 너도 한번 해보자. 물론 제 상황과 여러분의 상황이 다르겠지만 어려워하는 부분을 개인 맞춤화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잘 이용해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대비라고 쓰여 있는 부분은 모의고사 대비가 맞기는 한데 뭐 영어 전반에 대한 영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모의고사 커리큘럼 따라가시면 됩니다. 저 영어 완전 노베예요. 영포자였어요. 하시는 분들 여기부터 들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커리큘럼 다 따라왔으면 모의고사 4등급이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다 했는데 4등급이 안 나온다는 건 뭔가를 안 한 거야. 뭐 숙제를 안 했다던가 단어 외우라는 거 안 외웠다던가 아니 정말 다 했는데 4등급 안 나왔어요. 그러면 저한테 말하세요. 제가 다 환불해 드릴게요. 알겠죠? 여기서 4등급은 안 나올 수가 없다. 4등급 받았으면 3등급 목표 해야겠죠? 3등급 목표 이건희 들으시면 되고요. 3등급 받았으면 2등급, 2등급 받았으면 1등급인데 수능은 만점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어. 이제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빈칸을 먼저 듣고
1등급이 나온다 싶으면 나머지 강의는 안 들어도 돼요. 오케이. 지금 옆에 별 표시되어 있는 거 다 무료 강의거든요. 그러니까 빈칸 먼저 들어보시고, 빈칸 들었는데 1등급이 안 나온다. 그럼 그때 어법이랑 순서 삽입 들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 교재에 자꾸 캡틴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강사랑 선생님을 나눠서 말했었잖아요. 나는 강사지 선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막 도덕적으로 본받고 내가 막 전인격적 성장을 이끌고 그러진 못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야. 근데 캡틴인 이유는 우리가 이제 한 배를 타고 각자의 목표에 항해를 하게 될 텐데, 내가 아마 여러분들보다는 내가 영어를 더 잘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배를 탄 입장에서 내가 선장 역할을 하겠다 라는 의미로 캡틴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저를 부르실 때 선생님보다는 캡틴 혹은 선장님이라고 불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됐고, 만약에 수능이 끝났어. 이제 나는 근데 토익을 지금부터 하기엔 너무 이르고, 왜냐면 토익 점수가 만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릴 때 토익 점수를 따봤자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 되면 그 점수는 못 써먹어요. 게다가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영어 공부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냐면 뭐 어느 학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전공 교재는 원서를 사용하거든요. 뭐 학생들의 수준이 원서를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인 경우에는 그러지 못하겠지만, 내 수업을 들은 애들이 그런 학교를 가진 않을 테니까 우리가 대학에 갔을 때 학교 수업은 원서를 가지고 진행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영어로 쓰여진 책을 읽는 연습을 미리 해두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그리고 언젠가 3학년, 4학년 되면 반드시 논문도 읽게 될 텐데, 대부분의 논문 역시 영어로 쓰여 있죠. 뭐 국어국문학과가 아닌 이상. 그래서 원서를 같이 읽는 수업을 하나 열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저작권이 만료된 고전 위주로 읽을 거고, 그것도 수준별로 나눠야 되니까 미국의 어린이들이 읽는 책부터, 뭐 예를 들면 어린 왕자라던가 뭐 샬롯의 거미줄, 이런 조금 쉬운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부터 중급, 고급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강이 되면 제가 인스타그램에다가 공지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위에 있는 강의들이 완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인스타그램에 내가 어떤 강의는 영상 이제 다 찍어서 다 올렸고 얘는 이제 완강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인스타그램에다가 완강 공지 올릴 테니까 굳이 팔로우는 할 필요 없고, 그냥 궁금할 때 저기 위에 여기 가서 확인해 보시고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DM 하시고요. 소개 영상이 계획보다 조금 길어졌는데 이렇게 소개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수업 시간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